네, 6월 13일 김은재 뉴스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현안을 제대로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건의위원회, 여사위원회 이런 것들인데요. 그 처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오늘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두 분 모셔가지고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의원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이 정무위라고 하는 또 공통점이 있어서 저희가 모셔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섭외할 때는 아직 상임위 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비밀입니다. 어쩌다 공통점. 정무이신지 여기 와서 알았네. 예, 자, 신장식 의원님은 저희 방송 좀 여러 번 나오셨는데 또 천준호 의원님은 처음이시다 보니까 원샷으로 좀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사인 TV에는 오늘 첫 출연인데요.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시사인 사무실이 서울대문에 있을 때 한번 그때 독립문 방문해서 인터뷰한 뒤로 10몇 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때는 의원님이 아니셨잖아요. 네, 그때는 시민의 운동가의 자격으로 참여했는데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비서실장으로서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한동안 언론에서 뵙기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비서실장 임기를 2년을 지금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언론 인터뷰는 자주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도 어떻게 좀 원내 입성 소감을 한번 다시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별로 실감이 잘 안 나고요. 그냥 좋은 거는 어차피 하던 일을 한다. 이제 당선 이후에는 4월 11일 이후에는 쭉 준비했던 일을 하는데 좋은 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혼자 하던 일을 9명의 팀이 한다라는 거. 의원실이 9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예. 그게 너무 좋아요. 오. 예, 9명의 팀이 함께 한다라는 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의원회 간에서 또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 초선 의원의 소감이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뭐 9명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 의원실 분들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어디 가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좋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제 손의 소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좀 지나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두 분이 좀 티키타카 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대를 좀 하면서요. 또 시간이 오늘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현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 처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총평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건이 뭐다? 네. 이번 결정이 뭐다? 글쎄요, 우리나라 부패 방지의 그 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기관이 이제 권익위인데요. 사실상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패 방지 임무를 포기하고 사실상 부패 세탁소 같은 역할을 자임하게 된 형국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권익위원회를 장악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서 그 부패방지위원회를 사실상 김건희 위원회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김건희 위원회, 건의위원회, 여사위원회 이런 말들을 양당 모두가 좀 논평으로 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 권익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예. 얼마나 그 권익을 위해서 애쓰셨는지. 이 처음에 부패방지위원회였다가 이제 권익위원회로 이제 합쳐지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시민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를 낮추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동안 사실은 법 개정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이 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법적 기반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내가 물건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스승이 날 때 선생님한테 선물해야 되나 이것들 고민하고 걱정한 그런 실제로 왜 문제가 되는 적도 문화가 있고요. 만들어질 정도로 사실은 우리 사회 부패 지수가 상당히 개선되는데 그리고 공직사회 부패가 이제 청렴한 사회로 전환되는 상당히 기여했던 이런 법적 기반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리고 최근에 그 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신뢰가 대폭 떨어지게 됐다. 네.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법률가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로서 이걸 보면서 그 유철한 권익위원장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이 그 결정문을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전 정말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정승윤 위원장이 직접 쓰셨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 무혐의다라는 결정을 하는 결정문을 작성했던 공무원들이 법률가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싶어요. 가장 초보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금세 지적할 수 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모로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2017년에 국민권익위에서 배우자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가법상 알선수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기관에 송부합니다. 이첩합니다. 다 써 있어요. 본인들도 다 그거 보고 부패 방지 업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무가 없습니다. 자, 면죄부예요. 라는 이 정승윤 위원장이 읽었던 발표문을 쓰던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이건 100년짜리 이불킥거리예요. 100년짜리 이불킥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문으로 남잖아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서만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100년짜리 이불킥 결정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결정 이후로 공직사회에 앞으로 고가의 물품은 꼭 배우자를 통해서 받아라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진짜 나쁜 시그널이다라는 건데 뿐만 아니라 외국인 통해서 결국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외국인이라서 최재형 목사가 괜찮다라는 취지의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 건의권익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다른 분들이 다른 공무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될 것이냐 100% 처벌됩니다.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안 된다. 시민들을 향해서 예, 경고.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이것은 김건희 특례 결정입니다. 윤석열 특례 결정일 뿐이지 여러분들 따라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네. 시민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이 주신다라는 절대 생각이 따라하지 드는데 마세요. 본인이 김건희가 아닌 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결국 권익위는 이제 여사 눈치를 봐서 대통령 눈치를 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권익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 그 물건을 받았다고 하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환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했는지를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최소한 권익위가 걸쳤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문제는 그럼 어떤 이와 관련된 어느 누구하고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실한 그쵸. 결정을 예. 한 거고 그걸 보면 적어도 저는 이제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뭐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직권남용이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직권남용은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 부하 직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정문을 이 발표문을 쓰면서 정승윤 부위원장 발표문 쓰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공무원한테 하게 한 거예요. 공무원한테. 네. 그럼 당연히 직권남용의 기존의 유죄 판결의 기본 법리에 너무 틀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정문 쓰셨던 공무원 분들께 굉장히 위로를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꼭 저는 이게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반복됐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이 우선 이런 일이 있으면 결정문을 쓰세요. 법리대로. 그런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그걸 올려서 다시 쓰라고 하는 명령을 받으세요. 증거를 남겨라. 예,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런 명령을 받았는지를 증거로 다 남기세요. 예, 파일에다가 다 해가지고 싹 남겨두세요. 가능하면 녹음도 좋습니다. 네,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비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압박, 정치적 압력 내지는 권한, 상급자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따박따박 축적해 놓지 않으면 자칫하면 공범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일반 시민들을 위한 어떤 법적 조언 그리고 공무원을 위한 법적 조언까지 다 해주고 계십니다. 일반 신장식 시민에게는 변호사님. 김건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시라. 네. 그리고 뭐 그 직무연관성, 대가성 문제도 예. 쟁점인데 최 목사가 최근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뭐 이야기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이제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미국의 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와 예. 관련해서 이제 청탁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하고 그 실제로 전화 통화도 하고
협조를 좀 상담을 진행했다.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만난 이후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인 그 청탁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이 그 부패방지법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검찰 조사와 관련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 목표였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무의미해졌다. 이 권익위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크게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민주당이 의원총회 정책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요 사안들 원래는 저희가 갖고 있는 특검 법안에는 주가조작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와 내용에 이 명품백 수사 사건도 같이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검안을 이제 발의하기로 당론 결정을 그렇죠. 하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 검찰 수사는 잘 안 될 거라고 포토라인에도 못 세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의 친구가 권익위원장으로 계시고 검찰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부위원장을 쭉 하는 데서 일정하게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그래서 검찰도 네. 그 검찰에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만큼 할지 저는 상당히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이번 이 권익 결정을 계기로 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원석 총장이 계속해서 이제 본인은 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알겠어요. 100% 그걸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밥은 먹고 싶은데 숟가락을 들 손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이요? 예, 그냥 이원석 총장이. 이원석 총장이.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보면.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밥 먹고 싶을 수 있어요. 소환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예. 저는 뭐 선의를 다 존중을 하니까. 그러나 숟가락들 손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의 부장들 전부 다 잘랐죠. 다 찐윤으로 바꿨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그 소환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 중앙지검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가신 분은 전주지검장 하시다가 사실 전주지검장 하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거는 이례적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고 근데 전주에서 소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가족을 탈탈 털던 분이 중앙지검장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가족들 털듯이 김건희 여사의 반의 반도 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원석 총장의 선이 그 말을 진심으로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배가 고파서 밥은 먹고 싶은데 숟가락들 손발이 없다. 네. 그래서 특검을 이제 민주당도 발의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예. 근데 통과가 결국은 쟁점이지 않습니까? 8표가 22대 국회에서 더 필요한데.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사실 풀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 8명이 저는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설령 이것이 이제 그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그것이 또 다시 또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큰 저항에 좀 부딪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그 국가 대통령이 준 그 권한을 헌법적 권한을 사적인 어떤 그 구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저는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8명 확보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더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럼요. 네. 예. 저는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내내 말하자면 DH쇼가 연속될 것이다. 넷플릭스 쇼 말씀하시는 넷플릭스의 거죠? DH쇼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8명이 이 법안에서는 8명이 누구일까? 저 법안에서는 8명이 누구일까? 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어서 DHO. 그래서 그 8명이 이 법안에서는 누구? 그게 만약 8명이 고정이 되잖아요. 분당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8명을 핵으로 해서 그 8명이 누가 될지 그리고 언제 무엇이 가장 먼저 8명을
8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움직이게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일 겁니다. 여론. 최혜병 특검이 먼저 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DA쇼가 제일 먼저 벌어질지. 네, 결국은 이제 8명 어떻게 구하냐라는 말씀이신 건데 최근에 저희 방송 나오셨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권 주자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거의 가셔야되어 있다라는 네, 말이 많거든요. 어대한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그럴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남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에게도 네. 3년은 너무 길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캐비넷은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특위에서 말들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대통령과 일정하게 협상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한동훈이 전대에 등장하는 물밑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래서 다른 길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계획하고 지금 당대표가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이신 건데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할까요? 또 일설에는 굉장히 화가 나 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한번 최근에 만나셨잖아요. 90도 인사 한번 보셨잖아요. 예, 한동훈 대통령. 위원장이. 예. 예. 서천시장. 저는 그 두 분이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과 두 분. 자기들이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도 취한다. 5월 동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윤 대통령과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에는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평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분은 한 분 더 계시죠. 김건희 여사는 정말 다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가요? 예. 왜냐하면 카톡을 뭐 수백 통씩 주고받고 하셨던 분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그 소위 그 한동훈 키즈라고 했던 분들이 쭉 회계사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예, 말씀하시는 거죠? 비대위원. 예. 비대위원 죄송합니다. 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나 예. 뭐 등등등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갈등의 씨앗을 김건희 여사 건을 거론하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특수부의 선후배 기수문화상 뭐 이래저래 같이 월동조할 수 있는 개연성은 윤과 한 사이에는 있으나 한과 김 사이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두 분 간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 그 두 분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두 분 간의 김과 한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윤과 한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누가 우위인지 전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그것 또한 전당대회를 지켜볼 포인트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당대회 끝나고 한번 이제 만나봐야 되겠네요. 두 분의 내기 다음에 모셔가지고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근데 또 최근에 이제 SNS에다가 이제 헌법 84조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모습들을 네, 보이면서 네. 많은 해설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특히 뭐 저는 예. 지금 상황은 주목 끌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그 존재 이유를 이제 부각시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자기가 이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게도 그런 어떤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저는 뭐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네. 혹시 이 SNS 메시지를 보셨을까요? 근데 보셨긴 했죠.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많이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보셨을 텐데 뭐 그거는 그냥 그런 목적에 의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대세에 큰 지장은 없다. 그것이 입실 영역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건건이 본인의 법률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정을 보이시는 이분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매우 선택적이다. 본인의 법률 지식을 과시하는 것도 매우 선택적이다. 그래서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싶어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예,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을 들고 나오면 디올백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84조를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바보들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적인 수싸움에서 너무 하수다. 이재명 대통령을 전제해 놓고서 하는 얘기에 헌법 84조를 들먹이는 네. 건 그게 무슨 정치적인 수를 그렇게 두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표정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얘기인데 들으니? 제가 하기가 좀 민망해서 못했거든요. 대신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저희들끼리도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그걸 딱 보고 그러셨어요? 네네 너무 웃긴다. 오히려 네. 그 프레임을 왜냐면 강화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을 전제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기들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저희 말이죠. 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어제 기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당 주자들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가 기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사법 방해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그동안에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보다는 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했다. 정적 죽이기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국정기조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선거가 있었던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여당이 역사적인 참패를 이제 한 상황인데도 다시 또 국정 기조가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무조건 기소하기로 다시 되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쌍방울이라고 사건 그리고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막 한참 불러일으켰을 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만 소환되면 이재명 대표는 당장 끝날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었죠. 근데 한국에 소환된 이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되었죠?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도저히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수원지법의 1심 판결 결과를 빌미로 해서 이제 기소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그만큼 직접적 증거는 없고 쌍방울 회장의 예를 들면 전원 진술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만의 근거에서 이제 기소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분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또 물적 증거들이 또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국정원 뭐 보고서라든지 또 최근에는 김성태 회장이 뭐랄까요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좀 회유하고 뭐 금품을 제공했다, 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다시 또 이제 2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실질적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사건이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데 말하자면 그 검찰이 봤을 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 검찰의 반대편 카운터 파트너로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요. 말하자면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해서 공범 기소하고 막 이랬을 때요. 그때는 김성태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했어요. 말 한마디도 믿을 수 없는 무슨 뭐 도박이나 하고 뭐 이런 등등등. 조폭? 그래서 이렇게 네, 했죠. 조폭 이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뭐 국외에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면서 조폭이나 하는 짓이고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세상에 몹쓸 사람이라고 김성태 쌍방울 전 부회장인가요? 회장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세상에 가장 견실하고 세상에 가장 진정성 있는 분이 됐어요. 예.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요. 재소자들을 집체 훈련을 시켰다라는 의혹이 여전히 국민들 마음에는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냥 그 재소자들 중에서도 검찰 편을 들은 사람은 세상 견실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개하신 분이 되고 검찰의 반대편에서 증언하신 분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진술의 진정성이 검찰과의 거리, 피고인과의 거리에 따라서
증언의 진실성이 좌우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한민국 재판부는 검찰과의 거리에 따라서 그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천준호 의원님 모셨을 때 이야기 저는 꼭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수회담 네, 때 네, 배석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네,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분들이 네.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과 네, 거의 네.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네. 들으신 거죠? 나눈 건 아니고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상황이 좀 더 네. 궁금한데 이렇게 나온 바로는 대통령이 이제 언론 장악하는 방법 내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안 한다. 네, 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당신이 우여곡절 끝에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었죠. 그랬더니 그쪽에선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아유 대통령께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니까 모두 발언도 하고 언론에 공개도 하고 하고 싶은 말씀에서 충분히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 잘 준비해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그쪽에서 딴소리를 하셨죠. 뭐 모두 발언이 약속을 어기고 뭐 더 길게 했다라더니 사실은 전혀 그런 제한은 없었고 모두 발언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모두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회의로 전환이 됐는데 대통령이 첫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말씀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한 20분을 혼자서 쭉 이제 말씀만들을 혼자서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간을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계를 보셨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안상. 시계가 있길래 계속 시계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체크를 이렇게 했는데 전체 저희 대화에서 한 80% 정도를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랬더니 나중에 그쪽에 어떤 분이 80% 아니다, 70%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호주석이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한 바가 어쨌든 있죠. 그 사이 여간일 것 같고 야당 대표의 말씀을 듣겠다고 불러놓고 본인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요. 하여간 한마디 주로 이재명 대표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이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황한 답을 많이 하셨고 말씀이 참 기시더라.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과거 경험요? 네. 검사 시절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뭐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때 뭐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참사 네, 뭐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과거 했던 수사가 과거 어땠다. 수사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신 편이죠. 오, 그래서 네. 뭐 하여간 근데 뭐 내용이 있거나 뭐 아주 뭐 이렇게 뾰족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네. 하여간 그날 든 생각은 야 대통령실이 진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전국에서 주요한 정보들이 수집이 돼서 올라오고 대통령은 그것을 참모들과 논의하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저렇게 혼자서 다 말씀하시면 참모들이 제대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발생하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당히 이제 우구심 이런 게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겪어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참 궁금했었는데 예. 게다가 이제 언론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는 사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적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대통령이 했던 거죠? 어떤 이야기? 예, 그 언론 장악할 방법은 알고 있지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만큼 비판 많이 받는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언론에 대한 장악 의도 걱정이 많다. 그리고 개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제 표명하셨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처럼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는 정부가 없고 내가 만약에 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 방법을 몰랐겠느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우리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됐죠. 저 제대로 보고를 받고 계신 게 맞냐. 대통령이. 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게 맞냐. 이런 질문과 걱정이 좀 많이 들었고 이재명 대표 나중에 그런 걱정을 좀 하셨습니다. 네. 한숨 쉬셨어요. 신장식 의원님께서. 시사인 저희 과거 커버 기사입니다. 커버 기사에 입틀막 심의해서 9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5건인가요? 네, 굉장히 많은 얼굴을 관계자 징계. 하셨죠. 저희 이은기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네네. 확실히 출연 경험이 있으시니까 소품을 잘 갖고 오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저도 꼭 시사인 하나. 네. 이렇게 해놓고 언론 장악할 방법을 아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론 장악할 작정을 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탱크 밀고 방송국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언론 장악입니까?
저는 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그건 언론 장악이 아니라 그럼 뭐 언론 활성화였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활성화한 조치가 바이든 날리면 조치였나요? 박민혜 KBS 만든 사람이 누구고 제가 이 자리에 국회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뭐 말이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뭐 보고를 못 받는지 보고받을 시간이 없으신지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보고를 하면 경로하시니까 보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뭐 신동욱 의원인가요? 그분은 뭐 대통령을 경로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 경로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정서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항상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정상적인 국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하셨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술 한 잔도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실에 그 최재형 목사님이 선물하신 그 40도짜리인가 40만 원짜리인가 50만 원짜리 양주요? 예.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잘 보관돼 있는지 혹시 뭐 양이 줄어 있거나 빈 병만 남아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네. 진행자로서 또 과거에 이제 인터뷰하셨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 참모였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됐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좀 물어봤었으면 좋았겠다. 이거는 대통령한테 좀 궁금했다라는 거 의원님도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진짜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어요. 아니 대통령님 조금 이렇게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되냐. 어? 아니 그렇잖아요. 야당 대표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사실은 간 자리면 거꾸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의견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좋은 결정을 하려면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 분야 전문가들한테 또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그 의견을 모아 좋은 결정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경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참모들이 다 얼어붙습니다. 그럼 결정이 왜곡되고요. 제대로 된 보고를 못 합니다. 예전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원희룡 장관이 청문회 할 때 예전에 막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원희룡 장관한테 그때 그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국토부 관료들이 장관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할 거다. 그럼요.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보다 더 심하신 것 같아요. 그날은 술도 안 드신 자리였던 것 같은데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본인이 하셨는데. 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예. 저녁에 전날 뭐 숙취가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자기가 편한 참모들하고 뭐 회의를 한다고 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될 수 없고 본인의 경험에 의한 결정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정말 그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위험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하는 걱정이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때. 네. 겪어보신 분이니까 또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각자 1호 법안을 좀 자랑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1호 법안을 냈는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 이야기였는데 사실 신당식 의원님이 이제 김홍일 탄핵안을 제일 처음 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이제 아직 발의가 된 건 아니고요. 탄핵하려면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법안은 10명이면 되지만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야7당의 언론장악저지 그 공동대책위원회와 발을 맞춰서 방송 3법, 4법 내지는 3법 내지는 4법 개정안 공동 발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와 관련 국정조사 추진할 거고 이 과정에서 2인 방통위 체제로 계속해서 그 불법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뭐 YTN 민영화 망치 두드리고 하는 거 일단 그 불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 불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공영방송을 지킬 수 있고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탄핵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깊이 논의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많이 이 현재 2인 방통위 체제의 불법성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방송에 나가서도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합니다. 예. 네. 네, 저는 그 위법 시행령 방지법을 네.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좋은 법안을 내도 정부가 그 시행령으로 그걸 무력화시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한때 문제가 됐던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경찰
국 신설 같은 예, 경우도 행안부 안에.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법무부 인사관리국도 그렇게 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조직을 시행령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그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저희가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원래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이제 축였죠. 그래서 경제법하고 뭐 이렇게 2대 범죄로 축소를 시켰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6대 범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정부가 이제 그 제한하는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 게 지난 21대의 상황이었는데요. 22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현재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 그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되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전달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따르지 못하게 되면 왜 못했는지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서 돌려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크진 않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그 시행령 수정이나 폐지 뭐 이런 삭제 이런 것들 의견을 담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시행령을 정부에 보내면 정부는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 6개월 뒤에 자동적으로 그 시행령은 효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법안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서 그것을 왜곡하는 시행령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입법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뜻에 따른 정부가 선출되지 않는 정부가 법을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의 뜻을 선출된 국회의원들 권한을 이용받은 사람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방지하는 그런 법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두 분의 활약상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1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내일도 생방송을 합니다. 내일은 석유 이슈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하는데 특종 기자, 주한 기자, 시사인 기자죠 나오고요. 또 그 석유 회사 출신이신 이현주 의원이 함께하십니다. 그럼 내일 방송 5시에 뵙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